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아들을 기다리며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맞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어요. 무태안경 너머 보이는 남편의 선한 눈빛이 참 좋았고 애써 신경 쓴 머리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그 큰 손으로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전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좋았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힘들었고 때론 슬펐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관계를 전 놔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 따위 놔버리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을 만났죠.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남편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청혼해 왔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2년을 만나면서도 말을 놓지 않던 남편에게서 들은 청혼. 전 펑펑 우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꿈꾸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행복했어요. 대면대면한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나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더군요. 네, 바보 같았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전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붙여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 있었고 이윽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남편은 정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쁜 것 같아. 아니, 기쁘다. 행복해. 남편은 처음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론 참 행복했어요.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언제 저에게 대면했냐는 듯 다정한 눈길과 말투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9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단 한 번의 부부싸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출장도 잦아졌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관심 있어 하던 축구에 재능을 보이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남편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혼 동안 대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들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빠였기에 전 더욱 의심이란 걸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심과는 별개로 늦어지는 퇴근과 잦은 출장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전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저기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출장도 너무 잦고.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해.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간다더니 또 이번 주 출장은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만큼 바쁜 걸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면 좀 쉴 거야. 쉬면서 당신이랑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신경질적이던 남편의 말투는 어느새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저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미안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는 남편의 아침 밥상은 잊지 않고 챙겼고, 아들의 지방 경기를 위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 스케줄은 따로 잡지 않았고 단지 늦는 날만 잦아질 뿐이었어요. 늦어지는 퇴근, 딱 그것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꽤나 즐기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는 듯하고, 저 또한 가정에서 힘쓰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죠. 비록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저 두 남자의 뒷바라지일 뿐이었지만, 현재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집 여자와 친분을 쌓아갔던 게 말이에요. 전 당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여자와 꽤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언니, 나 사실은 미혼모다? 응? 미혼모? 그러면 애 아빠는 네가 애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응. 헤어지고 난 뒤에 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낳았지 뭐. 사실대로 밝히지 그랬어. 헤어지고 바로 알았으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혼자 키우고 있다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애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애 아빠가 이사시켜줬거든. 어머, 그래? 두 사람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결혼할 거냐고. 그게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애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 애 아빠가 합칠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냥 확 잡아버리란 말이야. 전 옆집 여자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응원했고 그 응원이 얼마나 웃기고도 말도 안 되는 응원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난 후 전 옆집 여자와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날엔가 친정에서 대게를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과 아들이 떠오르며 전 알겠다고 했고 주말이라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옆집에서 대게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갈 거지? 뭐? 옆집에서? 친정에서 대게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 걔 좋아하잖아. 이참에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손길을 살짝 뿌리치며 피곤한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런 자리 나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좀 잘 테니까 나 말고 대기라면 환장하는 아들만 데리고 다녀와. 그래? 하긴 당신 요즘 많이 바쁘긴 했어. 그러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알겠지? 내 걱정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만 두고 아들과 함께 찾은 옆집엔 식탁 한가득 대게가 올려져 있었고 남편을 닮아 개를 좋아하는 아들과 애아빠를 닮아 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옆집 딸은 먹는 사람조차 군침이 돌게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내고 있었죠. 대화가 잘 통하던 탓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새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들은 대답조차 없었고 저와 옆집 여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방에 가까워질수록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는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뭐해? 왜 싸우고 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손수건이잖아. 우리 아빠 손수건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서 아빠 주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아빠 거라고 못 가져가게 하잖아. 이렇게 말한 아들은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고 전 그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뺏으려는 순간 설마 남편의 손수건일까 했던 제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들이 쥐고 있는 손수건은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더군요. 그 손수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던 터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널리고 널린 손수건 중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의 손수건은 아들이 시댁인 시골에 내려갔을 때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이었던 터라 그 상황이 의아했어요. 백화점도 아닌 그렇다고 마트도 아닌 시골 장터 5일장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옆집 아이와 아들의 싸움을 멈추는 게 우선이었기에 아들에게 애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건 아빠 손수건이랑 똑같긴 한데 아빠 손수건은 아니야. 여기 동생 아빠 손수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아저씨랑 손수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젠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설득에 아들은 손수건은 동생에게 건네주었고 저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여보, 방금 옆집에서 뭘 봤는 줄 알아? 뭔데? 당신 손수건. 왜 있잖아. 우리 아들이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서 사줬던 그 촌스러운 손수건. 그 손수건이랑 똑같은 손수건이 옆집에 있지 뭐야?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촌스러운 손수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 신기한 일이네. 그거 5일장에서 산 거 아니야? 여기에도 팔아? 비슷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지 뭐야. 그렇게 손수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늘 그렇듯 소득 없이 바쁨의 연속이었고 그날 역시 축구 교실에 아들을 데려다 준 후 그 근처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축구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에 깁스하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아파서 서러운 것인지 놀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들은 입술까지 삐죽이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흰 집에 도착했고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닫혀가던 엘리베이터가 저희로 인해 다시 열리고 거기엔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전화했었어? 몰랐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애 발은 왜 이래? 다쳤어? 남편은 아들의 발을 보며 물어왔고 전 이유를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저희가 사는 층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희의 정면에 보이는 옆집 여자아이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와락 안기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상황보다 더 황당한 말과 함께요. 어느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아이는 남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될 리 없는 아들이 아이를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너 저리 비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밀쳐져 울음을 터뜨려버린 옆집 아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저의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옆집 딸을 안아 올리더군요. 옆집 딸을 아는 남편은 문 앞에서 굳어버린 옆집 여자에게 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아들 일은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과까지 마친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아들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의 손에 의해 집으로 들어오던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딸을 품에 꼭 안고서 저를 바라보던 옆집 여자의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기엔 이상했어요. 옆집 아이를 아들이 밀어서 화가 났나 하고 생각하기엔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의아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5살이면 어리다고는 하나 아빠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고, 헷갈렸다고 하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도 확고했죠. 그렇게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마땅히 남편에게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상한 의문뿐인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로션까지 바르며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 집요하게 묻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왜인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옆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상 때문에 아들은 며칠 쉬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 전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도 그러했으니 무엇라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옆집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언니 왔어?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는 딸이 오니까 앞뒤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미안해. 우리 딸이 어제 아빠 온다고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인 남자가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웃기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 자세히 당시의 마음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안심이란 걸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많이 놀랐겠다. 자다가 울진 않았어? 애들 많이 놀라면 자다가 깨서 울곤 하잖아. 아니, 나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뒤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크는 이야기,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제가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 차량 입찰을 알리는 알림이 울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인터폰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언니, 그 이오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온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오늘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럼 가볼게.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오는 길. 저는 또 보고야 말았어요. 차량 입차 알림에 뜬 차량 번호가
남편의 차 번호와 같다는 것을요. 옆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다 떨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 남편의 차 번호였기에 저는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몸을 숨겼어요. 남편의 차가 입차를 했으니 곧 남편이 여기로 올라올 테니까요. 저희 집 대문을 열었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용 계단으로 가 반층을 더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도운 결정이었죠.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하던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야. 그 여자 방금 집으로 갔어. 지금 바로 올라오면 돼. 여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아래층에서 다다다 하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온 남편. 두 눈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빠르게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머릿속엔 옆집 여자의 말과 함께 그간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지 고민스럽다던 옆집 여자.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손수건이. 서로 자기 아빠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던 아이들. 그건 모두 남편에 대한 말이었고 남편의 것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대충 이해가 되며 마음속 깊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디찬 계단에 앉아 이대로 현장 급습이라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두 연놈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쉽게 박살만 내기엔 저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 현장 급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욱 오래된 사이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맞선을 보기 한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그 당시 남편의 집에선 상간녀를 반대했고 남편은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연인으로 지내던 2년 동안에도 상간녀를 만나왔고 상간녀와 잠시 헤어진 그때 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론 그 여자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상간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다시 재회하게 된 것까지도요. 신혼 초 대면대면하던 모습은 상간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던 터라 그러했던 것이었고 최근 들어 늦었던 것은 상간녀와 재회를 한 후라 그러했던 것이었으며 자꾸만 늦은 남편에게 제가 섭섭함을 내비쳤을 땐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 상간녀와 딸의 보금자리를 옆집으로 옮기는 것이었겠죠. 바로 옆집이니 잠깐씩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어린 딸의 입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그 속마음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두루뭉술했던 그간의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며 전 계단에서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상간녀와 딸을 우리 집 옆에다 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긴 세월 상간녀를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일 뿐이더군요. 그렇게 울고 웃기를 한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친정의 전화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많이 놀라실 것이 분명했지만 언젠가 아실 일이기도 했고 당장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저의 소식에 운전을 한사코 말리시며 직접 오셔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관리실에 전화해 남편의 차량을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곤 기다렸죠. 차량이 들어왔다고 알리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매번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재미를 찾기 위해 옆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친정에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 있지? 아, 그래요? 응. 남편도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기도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글쎄 어제는 출근한다고 현관문 열다 말고 들어와서 뽀뽀까지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저의 잊지도 않은 애정 과시에 상간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림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웬일인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 고해성사라도 하듯 숨겨놓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죽일 놈이라 미안해. 그래서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 가정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게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부부관계에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덮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몇 번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이 떠올랐고, 지금 정리한다고 한들 그 이별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정리를 마음먹은 그날에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전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긴 싫더라고요. 정리를 당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리를 하러 가는 입장인데도 여자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마지막 모습만큼은 당당하고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치장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으로 가 귀를 대고 기다렸고,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옆집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30분이 조금 지날 무렵, 전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짧은 사이 신발은 어디다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언니, 왜 그래? 뭐해?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없던 남편은 아이의 방에서 다리를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벌컥 문을 열어젖힌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한심한 꼴의 남편을 그저 바라보았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부 오해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급하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말들을 변명이라고 쏟아내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당신이랑 저 여자랑 예전부터 만났다는 것도,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5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기회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손을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오늘 이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어? 응, 조만간 이 사람 이사도 갈 거고, 이사 가면 2번 다신 나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원하던 말을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군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밖에 없다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남편이란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에 상간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날 찾아낸 거야?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리려고? 이럴 거면 날 찾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또 버릴 거면 그냥 딸하고 살게 뒀어야지.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내서 희망이란 희망은 다 심어놓고 어떻게 날 또 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요.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안 상간녀는 2번 다신 남편과 재회하지 않을 심산으로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도 어떻게 재회했는지까진 알 수 없었는데 실상은 그러했던 거죠.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전 그 사랑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전 할 말을 잃었고 그 울음소리뿐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기 여보, 저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두면 안 될까? 이 집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못다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나 당신하고 이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내 딸, 그 2사람을 또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서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안 될까? 저 사람이랑 정을 나눈다거나 애정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잘 있나 그것만 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이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한들 대놓고 2집 살림하겠다는 뜻이었고, 지난밤 술에 취해 온 남편의 고백에 잠시라도 고민이란 걸 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뭐? 가끔 들여다보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대신 상간녀가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차라리 날 때려. 이 사람은 죄 없으니까 날 때리라고. 이렇게까지 때려달라고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전 상간녀 뺨을 연달아 때려버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내 기분은 그것보다 훨씬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람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를 떡하니 옆집에 살게 했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니? 두 사람은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냐고. 저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나란히 뺨을 맞은 두 사람은 말이 없더군요. 저의 절규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 계속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오더군요.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니? 용서라는 거라게. 내가 물러나 줄 테니 두 사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애절한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빠져줘야지. 당신은 이야기 마무리되는 대로 집에서 짐부터 빼. 난 더는 한순간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걱정인가요? 잘못을 저지른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없으면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 앞에도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알겠어?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던 투자금도 더는 기대하지 마. 나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회사 걱정이나 해. 남편의 사업은 아빠의 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집이 가난한 대신 능력은 출중했죠. 그런 남편을 좋게 봤던 아빠는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아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간 많던 고비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던 것인데 투자가 없어진다면 그 뒤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조금 전까진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더니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며 노발대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돈 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 그러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려줄 때 문드러지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었어? 아, 됐어. 이제 와서 묻고 따져봤자 뭐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무슨 결론? 이혼하자. 우리 제발 이혼하자. 제 입에서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은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래 계획대로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자신과 상간녀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이 그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어보았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듯 물어왔어요. 당신 괜찮아? 무섭게 왜 갑자기 웃어? 웃기지 않아? 난 너무 웃기는데. 뭐가? 네가 하는 말들이 너무 웃겨. 넌 내 자식만 네 아들이야? 저 여자 딸은 네 딸이 아니야? 어떻게 투자금 뺐다는 말에 또 행동이 바뀌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급한 상황이 맞긴 했죠. 사업 확장은 그저 늦게 퇴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남편의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아빠의 투자금이 절실할 때였으니까요. 전곡이 찔려버렸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고 나서더군요.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 여자랑 많이 하고 우린 이혼해. 진심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나 해. 그러면 법원에서 봐.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전액 회수한 투자금이라 그 큰 돈을 메꾸려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듯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죠. 남은 재산 역시 빚마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옆집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 시모가 참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 알려주더라고요. 너 여기 누가 와서 지내고 있는 줄은 아니?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네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니? 남편 아니라 전 남편이겠죠. 전 남편이니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요즘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가 잘 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여자랑 애까지 안고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니?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무슨 그래서요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지. 저 여자랑 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떼낼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가라. 아들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겠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다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 따윈 하지 않았겠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소송까지 한 이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한 이혼인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인간을 다시 데리고 오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놈을요? 저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전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아 가관일 수밖에 없더군요. 잘 생각해보려무나.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웠겠니? 왜 그 여자를 못 잊었겠어? 다 네 잘못이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 마음만 잘 잡고 살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어디서 다 내 아들 탓만 하고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싫다고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 탓이라뇨.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게 마냥 믿고만 있으래? 기가 막혀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당당한 어머님은 아버님이 옛 여자랑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에서 두 집 살림한다고 하면 그저 참고 살 수 있어요? 넌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못 참고 못할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재수없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어냈는데 다시 잘 살아 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미친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거라. 내려오는 게 정 안 되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 아니 다 필요 없고 이혼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당당한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간이랑 시간 낭비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나 깊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전 모질게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끝까지 이럴 거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한테나 신경 쓰세요. 그 잘난 아들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건 전혀 모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모를 테고.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새로운 가족들이랑 가난에 허덕이면서 잘 사시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고 집요했던 전 시모의 연락이 끊기며 더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이혼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초반엔 아빠를 찾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긴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그 드물게 오던 발길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네요. 연락마저도 끊겼고요.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 맞물려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은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축구를 잘하고 또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왕자님이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른 사춘기가 지나는가 싶어 안심했더니 그건 사춘기도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모자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아들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캠핑을 다닐 때도 있고요. 조금은 격양된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낚시를 갈 때도 있고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며 안 간다고 툴툴대면서도 막상 가서 저보다 더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최근 들어 낚시를 갈 때면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하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제가 2, 아들이 0인 터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겨보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보답으로 이번만큼은 저도 져주기 위해 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잘 되는 날은 먹이 없는 바늘에도 낚이는 것이 물고기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란 제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결국 저도 저지만 아들 역시 불행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도 저도 생각보단 더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구한 팔자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제 생각은 맞다입니다. 그 기구한 인생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 때문이죠. 물론 제 선택이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22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할머니네 버려지듯 맡겨졌어요. 제 부모는 돈을 벌어야 해서도 일이 많아 바빠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존재를 혐오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서로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제가 서로에게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부모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꼭 가족이라고 해서 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듬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네에서 자랐기에 남편과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남편과 어렸을 적부터 동네 놀이터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7살쯤 됐을 땐가 혼자 놀이터 그네를 타고 있던 제게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는 자기도 오늘 혼자라며 같이 놀자고 손 내밀어 준 게 깊은 인연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동네 오빠였고 주변을 잘 챙기는 섬세하고도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 나이 18에 저에겐 전부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그때 남편이 큰 위로가 되어주었고 의지도 많이 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네 곁에서 앞으로도 쭉 함께 할게. 오빠,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네. 남편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남편에게도 제가 첫사랑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조차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잘 다니던 대학까지 자퇴하며 저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주었거든요. 저의 시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분이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걸 안타깝게 여겨 도움도 주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기에 저는 뭐든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못했어요. 제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손가락질에 대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고 시모는 격하게 반대하며 나섰어요. 임신이라니? 너희 임신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이제 막 성인이 된 너희가 어떻게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거니? 하물며 연진아, 네 부모도 널 못 키우겠다며 버렸어. 그런데 새파랗게 어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애를 낳아 키운다는 거야? 아줌마, 제발 허락해주세요. 저 이 아이 포기 못해요.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떤 힘든 역경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네? 엄마, 나도 연진이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가 어려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아무리 그래도 연진이도 이 아이도 절대 포기 못해요. 이미 힘들 거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야. 아들, 아무리 너희가 이래도 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애를 포기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든 도우마. 하지만 이건 아니야. 연진아, 내 아들 앞길 막지 말아주렴. 우리 아들 그 유명한 대학을 척척 붙는 똑똑한 아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대성할지 기대되는 그런 아이란 거 알잖니? 너와 내 아들은 태생부터가 달라.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아줌마, 저도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줌마 아저씨께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아이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키고 싶어요. 제발, 제발 저희가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너. 애미 애비 없이 자란 것들은 이게 문제야. 사리분별도 못해 지 분수도 몰라. 어쩌라는 거니? 내 아들만큼이나 너도 공부 잘했다며 그런 애가 이리 물러터지고 멍청해서야 되겠어? 막말로 감히 너 같은 게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느냔 말이야. 엄마, 심란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니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까지 해.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서로를 위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됐어요.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반대할 거면 반대하세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연진이랑 결혼도 하고 이 아이도 지킬 거니까. 저희는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신 4개월 차에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참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모든 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등지면서 저와 아이를 지켰고 또 희생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서 발 들일 날이 오긴 하더군요. 물론 아이를 출산하고도 한참 후였어요. 그 시기는 아이가 돌무렵 되었을 때였고 또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시댁에 발들이게 한 이유는 가까이 두고 평생을 원망하기 위함이었어요. 시모에게 저는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몰아버린 천하의 나쁜 것이었거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저 아이가 대체 뭐라고? 네가 내 아들 목숨을 하찮게 만든 거야. 알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 사과하면 넌 끝이겠지. 네가 자식 잃은 부모 심경을 알 리가 있겠니? 나쁜 것. 잘못될 거라면 너나 잘못되지 그랬어. 일찍이 네 할머니나 따라갈 것을. 당신 이제 그만해. 시끄럽기만 하지. 제가 그런 말을 들은들 이미 떠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소. 연진이 넌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시모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운운하며 끝도 없이 저에 대한 미움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의 크기만큼 시집살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시댁에 매일같이 시댁을 가야 했죠. 홀로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도 시댁의 잡일까지 도맡아 하며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시댁 냉장고 청소며 화장실 청소 같은 집안일을 거두는 건 물론 시모의 심부름까지 하면서 시댁의 가정부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아이와 제 입에 풀칠할 돈도 벌어야 했고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가슴에 맺힌 일이 몇 개 있어요. 그날은 제가 남편의 첫 기일을 보내고 얼마 뒤의 일입니다. 아이가 막 2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시기라 퍽 하면 아프더라고요. 기관에 맡길 여건도 되지 않으니 아이를 들쳐업고 일을 했죠. 낮에는 뻔질나게도 시댁에서 저를 찾으니 밤에 할 수 있는 식당 일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도 아이를 업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밤 9시쯤 됐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등이 뜨뜻한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살짝 내려 이마를 만져봤어요. 그런데 애가 이마랑 몸은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사장님, 아이가 지금 열이 펄펄 나요. 저 얼른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머, 그러네. 가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다녀와요.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 그 길로 급히 응급실로 향했어요. 원래도 열에 취약한 편이라 열 경련이라도 일으킬까 어찌나 무섭던지 아이는 요로 감염에 걸렸던 거더라고요. 바보같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 애가 아파가고 있던 것도 눈치 못 챘네요, 제가. 설상가상으로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더라고요. 정말 싫은데 먹고 살 돈도 빠듯하니 병원비 걱정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그날따라 어찌나 못나고 또 밉던지 모릅니다. 입원실에 자리가 나길 아이와 기다리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시각이 밤 11시가 훌쩍 넘었던 터라 의아했죠. 평소에는 그 시간에는 한참 자고 있을 때니까요. 시모가 연락한 이유는 다음날 점심때쯤 집에 손님이 오니 아침 일찍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가 입원해서 내일은 도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는 시모가 난리를 쳐댔어요. 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요로 감염애를 다 걸려? 그 아이 지키게 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이제 태어났으니 막 키워도 된다 이거냐? 내 아들의 하나뿐인 핏줄이야. 너같이 천박한 것과는 급이 다른 아이라고.
제가 아이를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도 이맘때 아이들이 요로 감염에 간혹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며칠 입원해서 잘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내 아들도 죽여놓고 내 손주까지 잘못되면 네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나 있을 줄 알아? 네 몸 건사하지 말고 넌 하나 남은 우리 집안 핏줄만 챙겨. 알겠니? 네, 그럼요. 어떻게 지키 나이인데요. 제가 좀 더 잘 살필게요. 저는 시모가 애가 아픈 것 때문에 야단을 친 게 처음이라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애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짓밟는 말을 이어갔고 참지 못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모에게 화를 쏟아냈어요. 너는 하필이면 이럴 때 애를 아프게 만들어. 너가 와서 청소를 안 하면 이 넓은 집을 누가 청소하냔 말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너는 애 간수도 못해서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니? 당장 내일인데 어쩌면 좋아 정말. 아무튼 내 인생에도 내 아들 인생에도 걸림돌밖에는 안 되는 계집애라니깐. 어머님께서 속상하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프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 나이 때 애들이 자주 아프면서 크는 것뿐인걸요. 너 지금 내 말에 말대꾸하는 거니? 네가 정말 미쳤구나. 가뜩이나 내일 손님 맞이가 엉망이 될 판이라 성질나 죽겠는데 지금 나랑 말장난이라도 하자는 거야? 너가 애 똑바로만 잘 키워도 이런 일 없지 않니?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말대꾸가? 예, 이게 다 네 탓이니까 애를 간호사한테 맡기든 입원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보호자한테 맡기든 요령껏 맡기고 와서 네가 다 준비해. 알겠어? 어머님, 저도 그동안은 죄스러운 마음에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이번만큼은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우리 아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남들도 어머님처럼 굴진 않아요. 아픈 애를 남한테 맡기라는 망발은 안 한다고요. 어머님 댁이고 어머님 손님이니까 어머님께서 직접 해결하세요. 뭐야? 애가 아픈 게 아니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릴 리가 없지. 어디 감히 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따박따박 말대답질을 해? 너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했니? 밤낮 없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홀로 악착같이 버티며 살고 있는 제게 엄마 자격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픈 애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을 위해 제가 왜 뭔가를 해야 해요? 저요, 남편 먼저 보내고 어머님께 제 딴엔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제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분께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게 어머님 할 일 떠밀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감정을 이렇게라도 털어내고 나니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이런 반항을 시모는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이가 입원할 병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응급실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말이에요. 병원 직원들이 뒤늦게 말리고서야 시모는 내리치는 걸 멈추고는 돌아갔어요. 참 다행인 것은 제 아이가 그 난리통에도 깊은 잠에 빠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 식구 그 누구의 부름에도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설령 제게 또다시 찾아와 갖은 모욕을 퍼부어도요. 그간 제가 노력했던 것으로 며느리 몫은 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이런 취급받지 않고 저와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것만이 저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삶을 꾸려가다 보니 어느덧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안정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이가 클수록 아픈 것도 조금 덜하고
손 가는 일도 덜하니 차츰차츰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평일이면 여전히 캄캄한 저녁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수 있었지만 주말만큼은 저도 아이도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삶이라도 더없이 행복했어요. 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의 모습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생겼어요. 물론 아이 때문에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들 사는 것처럼은 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시련은 불시에 찾아와 제 삶을 흔들곤 하죠. 시모는 어디서 어떻게 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게 성큼 다가와서는 삿대질을 해대며 언성을 높였어요. 어디 내 아들의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을 해? 네가 연락 끊으면 내가 네 소식도 모를 줄 알아? 순수한 내 아들 꼬여내서 임신부터 한 천박한 것이 그새를 못 참고 아무 남자 품이나 찾아대는 꼴이라니. 당장 정리해, 당장! 제 아이 손 닿아본 적도 없는 분이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제 직장까지 와서 가타부타 하는 건 더더욱 무례한 태도고요. 그리고 전 단연코 천박한 행동한 적 없어요. 내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로 살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 중이거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것이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만 행복하게 둘 것 같아? 두고 봐. 벼랑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널 가만두진 않을 테니까. 그거 알아요? 과거에 묶여 사는 당신이 내 눈에는 그저 가여울 뿐이야. 그래, 당신도 자식을 뒀던 부모니까 여전히 내가 밉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뿐일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만큼 지옥 같은 삶도 없잖아요? 다시는 제 인생에 참견질하지 마세요. 저 역시 참고 넘기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시모에게 불을 지폈어요. 제가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그 남자까지 찾아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얼마나 제 험담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남자는 저를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빌려 시모가 했던 말을 설명해보자면 저더러 걸레짝이 따로 없는 난잡한 여자라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이의 아빠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허무맹랑한 말까지 지어내면서 저를 모욕했고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저와 좋은 감정을 나누던 그 남자를 찾아가 저와 헤어지라며 복가됐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남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먼저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시모는 나를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이제야 자기가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행복이 조금 더 멀어졌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래도 남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으니 다시는 같은 이유로 시모를 마주할 일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그 후에도 저는 시모를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또 다른 남자한테 꼬리칠지 모른다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확인하려 들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제 생활에 참견질을 해댔어요. 초반에는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어서는 시모로 인해 저는 직장까지 옮겨야 할 정도로 시달려야 했어요. 시모와 직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직장을 옮기나 싶으신가요? 제 직장에 매일 찾아와 죽치고 앉아있는 통에 시모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점심 식사할 때도 제 주변에 남자 동료가 있는 모습만 봐도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못나게도 굴었다고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같이 다니고 그래요? 얘가 사람 잡아먹는 팔자야. 오래도록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절대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연진 씨 아는 분이야? 내가 저 요망한 것이 죽인 남자 엄마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해요. 시모의 이런 언행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저에 관한 나쁜 소문이 퍼져갔죠.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돈 때문에 남편을 해코지했었단 추문까지도 돌았다니까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은 그간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조금 더 모험적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인생의 처음으로 영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동분서주하며 해야 하는 일이니까 시모가 저를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드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니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싶기도 했고요. 또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도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뭐든 여유가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 분야의 직종을 골라 제 성실함, 절실함만 믿고 도끼를 품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덕인지 저와 잘 맞았던 건지 저는 이전의 벌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벌이가 좋아졌어요. 물론 시모도 이직 후 접점이 많이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월세를 살며 전전하던 저와 아이는 영업직을 선택해 일한 지 딱 1년 만에 제 첫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동안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던 시모가 또다시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평소 저를 무시하고 또 경멸하던 말투가 아닌 세상 고분고분하고 나긋한 말투를 쓰며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잘 지냈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꿈에 나온 게 아니겠니?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 생각이 나잖니? 그래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 와봤다. 저희가 이사한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직장까지 옮기게 만들어 놓고 아들이 꿈에 나와서 제 뒤라도 캐셨어요? 어머, 왜 이리 날이 서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야. 직장까지 옮기게 했던 건 유감이다. 그래도 당시에는 네가 마음고생을 좀 했어도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그게 다 내 덕이잖니. 그게 어떻게 어머님 덕이에요? 제가 이 악물고 뛰며 버틴 덕이죠. 찾아오신 용건이 뭔가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자고 찾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우리 손주를 못 봐서 어쩐다니? 이번 주에 애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한번 집으로 와라. 내 손수 차려 우리 손주 챙겨 먹이고 싶으니 말이야. 내키지 않아도 와. 네가 싫다고 천룡까지 네가 어찌하려 들지 말고. 너도 와서 같이 식사나 하자꾸나. 저 어머님께 연락하거나 찾아뵙는 거 불편해요. 저희가 가볍게 같이 식사나 할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나도 알아. 온다고 연락하기 불편하면 너 편할 때 언제든 오렴. 이번 주는 내내 식사 준비를 해놓을 테니. 시모가 찾아와 이 말을 했을 땐 이 양반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당부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다음날 일찍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모가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잘 왔다. 그런데 우리 손주는 어디 가고 너만 왔니?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쉽네.
네가 할 말이 뭔지는 대충 짐작이 가니 내가 먼저 말하마. 너 돈 좀 만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말인데 평생 내 꿈이던 제주살이 네가 좀 시켜줘야겠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시모는 가끔 자기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늙으면 자기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저더러 이뤄달라뇨. 저는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따박따박 따졌어요. 제가 왜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해요? 제가 힘들게 지내왔던 세월을 빤히 보셔놓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세요? 아들이 없으니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효도 좀 하라는 거잖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효도한다 생각하면 될 일 아니니? 그동안 아이의 조부모로서 사소한 것 하나 노력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운운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일일이 따질 관계는 아니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돈을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니고 너 제주에 이번에 대출받아서 땅 샀다며? 우리가 노후로 거기서 좀 생활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라고 이래?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 것에 탐내지 마시고 어머님 삶을 좀 사세요. 저요, 어머님 사리사욕이나 챙기자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에 단 둘뿐인 우리 모자만 생각하며 버티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꼴을 하늘에 있는 아들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 제주 땅 우리한테 넘기고 거기서 지내면서 거리를 두면 너도 더 좋을 거고 우리도 우리대로 좋을 것 아니니. 정 못하겠으면 내 아들 목숨값이라고 여겨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 목숨값이요? 그래. 그렇게 네 제주 땅 넘기기 아까우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네 마음이 덜 아쉬울 것 아니니? 안 그래? 정말 끝까지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네. 당신이 말하는 아들 목숨값, 내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탈탈 털어갔잖아. 1,000원 한 장 안 남겨주고 전부 빼앗아 갔잖아. 저는 목숨값을 운운하며 말하는 순간 꼭지가 돌아 그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 던져댔어요. 그 모습에 잔뜩 겁먹은 시모는 제가 찾아와 난장을 부린다며 시부에게 연락했어요.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시부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 없이 몸의 균형까지 잃고 넘어졌어요. 어찌나 서럽고 아프던지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향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닌 너였어야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악연일 거면 네가 처음부터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했어야 했다고. 그러게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어려 그러질 못했던 게 한이네요. 어디서 너 같은 것이 굴러 들어와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야 멈출 요량이냐? 그 전까진 그냥 얽히지 말자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네요. 당신 말처럼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상황에 이렇게까지 극에 치닫자 저도 정말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이 집 인간들에게 당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에 시모가 제 뒤를 열심히도 캔 것처럼 똑같이 시모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못된 사람이니 뒤 구린 일 하나쯤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충격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유흥업소를 들락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부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고고하고 여리한 척을 해대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호박씨를 까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 더욱 집요하게 팠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시모가 그 유흥업소를 손님이 아닌 사장으로 들락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캔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유흥업소에서 나오던 시모와 제가 딱 마주하게 되었고, 나를 바로 알아본 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요. 제 두 발로 걸어왔죠. 그렇게 저더러 요망하다더니 어떻게 이런 요망한 짓을 벌이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은 알고 계시려나? 워낙 고지식한 분이시잖아요. 예, 제발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니? 네 말대로 네 시아버지는 몰라. 알면 정말 큰일 난다고. 어머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리 배포가 크신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가 긴 세월 그 고생은 안 했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만은 비밀로 해주렴. 앞으로는 내가 더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으마. 약속해. 그러니 너도 말하지 않겠다 약속만 해주렴. 시부를 거론하자마자 시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진 시모도 시부는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곧 시모와 저의 위치는 역전되었습니다. 긴 세월 을로 지냈던 제가 제대로 갑이 된 거예요.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걸 증명하듯 제게 매달렸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게 제주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우물쭈물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털어놓았어요. 네 정보 아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더구나. 돈만 있으면 요즘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지 않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뭐 괜찮아요. 이제 더는 제주살이를 요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내 비밀만 지켜준다면 평생 입 다물고 살래도 내가 살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럼 그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저희 집 집안일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영업에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싫다고 하시면 곧장 아버님께 가고요. 누가 싫다고 하니? 좋아. 나는 너무 좋구나. 처음으로 손주 할머니 노릇에 며느리 챙기는 시어머니 노릇하는 건데 싫을 리가 없잖니? 내일부터 당장 하마. 이 비밀로 인해 시모는 시부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시댁에서 잡일을 도맡아 했던 것처럼 시모도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거기다 시모는 언제 어디고 제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는 성의까지 보였어요. 제가 아이 픽업 시간에 일이 겹쳤을 때마저 시모는 자기가 먼저 걱정 말고 편히 일하라며 나서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양육강식이라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새삼 느꼈네요. 그제야 시모가 왜 그리도 저를 부려먹었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참 저를 대신해 일을 해준다는 게 이리도 편하고 좋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시모에 대한 정말 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월차를 쓰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죠. 시모는 어김없이 제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었고요. 시모가 잠시 소파 위에 핸드폰을 두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벨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대신해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었던 거예요. 시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마음을 나눴던 유일한 남자, 그 남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당신 혹시 요즘 나 피하는 거요? 왜 이리 연락하기가 어려워? 당신 며느리와 내 아들까지 떼어내가면서 이어온 인연인데 요즘 왜 이리 소홀히 굴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요?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모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고, 시모는 통화 내역을 봤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자 시모도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러니깐 내가 따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네 시아버지는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던 그 남자랑 연관 있는 거 다 안다고요. 그건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야. 혹시라도 내 외도 사실을 네가 알게 될까 겁이 났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야. 하필이면 어머님께서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마음을 나눴던 그 남자의 아버지였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난잡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에 대한 갖은 험담을 쏟아내면서까지 갈라놓으려고 했고요? 그래, 외도도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 아니겠니? 너도 어떤 남자인지 그의 아들을 경험했으니 알 것 아니니?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잖니. 그런 다정한 사람을 나라고 어떻게 포기했겠어? 어차피 넌 어린아이가 있으니 포기하기 쉽잖아. 난 하나뿐인 내 아들도 떠나버린 후라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그제야 시모가 저와 마음을 나눴던 그 남자를 한 달 꼬박 괴롭혔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모가 이리도 난잡하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서야 몸소 느꼈네요. 저는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저는 시모의 비밀을 빌미로 시모와 같은 짓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길로 저는 시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시모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하지만 시부는 저를 미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고 여전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전히 저를 정신나간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죠. 저는 그런 시부에게 제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제가 그간 모아온 증거들과 좀 전까지 나눴던 시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까지 다 들려주었죠. 시부는 이 모든 걸 눈으로 귀로 확인한 뒤에야 시모를 찾아댔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입 놀릴 게 염려된 시모가 한 발 늦게 시댁에 도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은 정말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시모에게 더러운 여자라며 당장 이혼이라며 노발대발을 했고 시모는 시부에게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꾸며낸 거라고 잡아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신임을 잃은 시모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시부는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는 며칠을 제게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자꾸 했어요.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한 번만 말해주렴. 응? 어머님, 사실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도 죄예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어머님 편에 서고 싶지 않아요. 내가 꼭 걸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걸 알면 정말 끝이라고.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얼마 뒤 저는 시모가 시부에게 걸리면 안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시모가 업소 운영을 위해 시부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의 우려처럼 시부에게 이 사실을 걸리고 말았어요. 시모는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대출 빚의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시부에게 줘야 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시모지만 교훈은커녕 저를 향한 원망만 커졌어요. 자기가 이혼당한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는 탓을 했거든요. 아이를 제게서 빼앗을 거라며 갖은 쇼를 벌인 것은 물론 나중에는 저를 찾아와 제 뺨을 내려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당하고 맞고만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시모의 얼굴을 갈기며 소리쳤어요.
가족이라면서 뒤에선 구린짓까지 서슴지 않았으면서 정작 그 가정이 깨지니까 속이 뒤집혀요? 당신이 이혼을 당한 이유는 당신의 욕심 때문이야. 나한테 와서 백날 이따의 짓을 해도 그건 변함이 없다고. 뭐야? 대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서 날 가르치려 들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다면, 그랬다면 다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이런 끝을 맞이할 내가 아니란 말이야. 가족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당신 가정이 천년만년 화목할 줄 알았어? 사람을 업신여기니 당신도 말년에 그런 대우를 받은 거야. 알아?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내 아이 앞에는 띄지도 마요. 너만 아니더라도 내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네가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나한테서 뺏어가지만 않으면 제주도에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야. 당신에게 행복한 결말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한들 가려지는 건 아니니까. 시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어요. 저 역시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뽑힐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제게 더는 아쉬운 소리 따위 안 한다며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자기는 내연남이 있으니 상관없다며 당당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저를 또 찾아왔죠. 그 이유는 내연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저와 연인이 될 뻔한 그 남자에게 연락해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 말했어요. 제 시모가 내연녀라는 사실도,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우리가 그런 끝을 맞게 됐다는 것도요. 그러자 시모의 내연남이 자기 가정까지 큰 피해를 볼까 무서워 황급히 시모와의 관계를 정리했던 거예요. 거기다 제 말처럼 하늘이 나섰던 건지 얼마 뒤 시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위자료와 대출 빚을 갚는 것 때문에 자금이 없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어요. 결국 시모는 악덕이라는 꼬리표만 달린 채 폐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쉬운 게 많아졌던 걸까요?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머리채까지 잡아놓고 목숨을 잃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좀 잘 살펴주면 안 되겠냐며 구걸하는 거예요. 정말 애처롭게도 매달리는 꼴이 추접해 보일 정도로요. 내 남편도 엄마인 당신을 돕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깨우치고 이겨내고 속죄하면서 그렇게 벽에 부딪힌 채로 살아봐. 내 아들은 그리 매정한 아이가 아니야. 분명 네가 나를 거두길 바랄 거라고. 제발 나를 좀 도와주렴. 나도 내 앞가림은 하마. 아주 잠깐이라도 좋아. 네가 사놓은 제주 땅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주렴. 내가 월세는 다달이 내마. 공짜로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네 눈앞에도 보이지 않을 거야. 평생 거기서 살다 거기서 생을 마치마. 당신이 뭔데 내 땅에서 지낼 생각을 해. 그것부터가 당신은 그런 거야. 결국 내 덕을 보며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뤄보겠다는 속내잖아. 나도 제발 부탁이니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아. 내가 실언했어. 제주 땅이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방 한 켠만이라도 좋으니 내치지 말아주렴. 집안일은 다 내가 하마. 원 없이 부려먹어도 좋아.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렴. 제발. 당신한테 내줄 방 따위 없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할 줄 알아? 제발, 이제 우리 악연은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래. 시모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제가 오지 말라고 신고하겠다 말해도 끈질기게도 매달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거기다 제가 그렇게도 매정하게 했으니 못된 그 성정이 가만히 받아들일 리 없었죠. 또다시 못된 행동을 일삼아댔어요. 제가 망하는 꼴을 보고 말겠다며 제 직장에 아이가 다니는 기관까지 찾아가서는 제 전 직장에서 했던 짓을 또 해댔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입혔고
친구들이 수군대는 걸 견디지 못해 아이가 불안증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아이에게까지 해를 준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저는 시모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이걸 그냥 두면 앞으로 또 이러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시모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서야 겁을 먹더라고요. 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게. 그러니 제발 선처해 주렴. 내가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와중에 처벌까지 받을 수는 없잖니. 내가 그동안 너를 우습게 여겼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야. 선처만 해주면 죽은 듯 살겠다. 약속하마. 내 아이에게까지 해를 입혀놓고 뭐? 선처? 마음 같아선 골방에 가두고 평생 못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 그간 내게 했던 만행들까지 어디 한번 제대로 죗값 치러봐. 시모는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걸 느꼈는지 나중에는 제 아이에게까지 무릎 꿇고는 할머니가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잘못이 사라지나요? 저는 끝까지 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모진 일을 당해도 제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이런 제 바람을 짓밟은 시모가 제발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선처해주지 않았고 결국 시모는 몇 년치의 죗값을 그제야 제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참 숨 쉴 틈 없는 모진 날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모든 날을 버티며 이만큼 살아왔을까 신기하기도 해요.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 이 세상을 등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댁과의 악연에 종지부를 찍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네요.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제 아이가 잘 버텨준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여전히 씩씩하고 단단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이 대견하다고 느껴져요. 아이는 크면서 얼굴이 12번도 더 바뀐다는 말처럼 어렸을 땐 그리도 저를 쏙 닮았던 아이가 지금은 남편의 얼굴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어쩌면 제가 힘든 그동안은 남편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보며 힘들어할지 모를 저를 하늘이 배려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아이는 남편을 닮아 똑똑하고 저를 닮아 억척스러운데 그래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도 저도 힘든 시기를 지나 지금은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잘 이겨낼 수 있으리란 희망도 생겼네요. 아이는 저를 자신의 우주라고 표현해요. 저 역시 아이가 제 전부이며 저의 우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또 우주가 되어주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이와 제가 단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